네, ADHD에 대해서 일단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면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가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네, 또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 증상이 남게 된다. 네, 이게 지금 원인이 이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대요. 그래서 내 영상 촬영에서 정상인에 비해 활동과 주의 집중을 조절하는 부위의 내 활성이 떨어지는 소견이 관찰되며 이 부위의 구조적 차이도 발견되고 있다. 근데 이런 차이는요, 심리적인 거에 의해서도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할 거는 타고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 ADHD가 생겨날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타고난 거는 어차피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설명하지 않고 근데 이제 만약에 누가 원인을 이게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네, 그 환경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환경적인 원인이라고 이제 거의 90% 이상을 생각을 해요. 물론 안 그럴 확률도 있겠죠. 안 그럴 확률도 물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를 겪고 느끼고 했던 거 봤을 때는 주의력 결핍 장애는 환경으로 생겨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거를 직접 겪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동물 실험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서 동물을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동물이 엄마 뱃속에서 어떤 이제 환경에서 크고 태어나서 이 어떤 환경에서 크고 그런 거에 따라서 동물의 그런 성격이나 여러 가지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그거를 거의 6년 이상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집에서 이제 염소를 키웠었는데 제가 이제 염소를 팔지 못하게 해서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켜보고 이제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성격이 형성되고 이거를 한 네 차례 정도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네 차례 태어나는 염소들을 본 거죠.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번 이제 저희 집에 그 염소가 이제 아빠가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부모님 집이 시골인데 아빠가 그 산에 염소가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산에서 염소를 이제 잡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탈출을 했나 봐요. 근데 정말 완전히 한겨울이었고 저 그러니까 완전 눈이 완전히 쌓인 산에서 염소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암컷하고 수컷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얘네가 밥을 못 먹으니까 거기 등산객들이 지나가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달라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른 아저씨가 순념소는 데려가고 그러니까 아빠는 어미 염소를 데려왔었는데 그때 어미 염소가 빼짝 말랐었는데 새끼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좀 새끼를 가진 지 꽤 된 상태여서 저희 집에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새끼를 낳게 됐는데 그러니까 진짜 새끼를 가진 어미 염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빼짝 말랐었어요. 근데 어떻게 유산이 안, 그러니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낳는데 새끼도 건강했어요. 다행히.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잘 먹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어미 염소도 좀 안정을 찾긴 했지만 어미 염소가 굉장히 이제 불안했어요. 산에서 생활한 지 좀 시간이 됐는지 어미 염소가 굉장히 불안한 게 굉장히 심했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염소 성격이. 그리고 새끼는 태어났는데 새끼는 사실 저희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살뜰히 보살폈어요. 근데 겨울에 태어나서 제가 이제 방에서
네, 추울 때는 같이 방에서 재우고 제가 계속 안아주고 왜냐면 이 새끼염소가 불안감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저한테 계속 안겨 있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 있으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두면 계속 제 무릎으로 올라오고 그게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염소를 그렇게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염소가 원래 이런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염소가 굉장히 불안감이 심했던 거죠. 이게 이제 그 염소는 환경적인 영향은 맞는데 엄마 뱃속에서 그게 형성이 됐었던 거예요. 그 어미염소가 어떻게 보면은 먹을 게 없는 산중에서 생가사를 오갔잖아요. 그런 엄마의 감정이 그 그 뱃속에서 고스란히 전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태어난 후에는 제가 그 어떻게 보면 불안감도 불안감도 없고 제가 되게 안정적으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되게 심했고 그 새끼 염소가 나중에 이제 컸을 때요. 컸을 때도 분노가 심해서 그렇게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한번 이제 그 염소가 탈출을 해서 제가 문 밖을 나갔는데 염소가 탈출을 한 거예요. 왜냐면 걔는 사람을 들이받기 때문에 그 이렇게 절대 옆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먹이만 가둬놓고 먹이만 주고 이랬는데 걔가 오늘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는데 그 염소가 저를 딱 보더니 그러니까 제가 키웠으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키웠어도 저한테 막 잘하는 게 아니라 저만 사람 한번 보면 들이받아요. 떠받아요, 진짜. 와, 진짜 큰 염소가. 이게 순염소는 되게 크거든요. 근데 걔는 유난히 더 컸어요. 그래서 걔를 보고 완전히 막 저승사자 같은 거예요. 걔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엄마 아빠 부르고 탈출했다 그러고 막 이제 막 네, 막 난리가 나서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잡아서 막 겨우겨우 가두고 막 이럴 정도로 그 염소는 그러니까 제가 키웠으니까 사람을 안 무서워하고 분노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떠받고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걔가 이제 약간 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네, ADHD의 어떤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 걔는 이제 뭐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안정적으로 자랐지만 뱃속에서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뱃속에서 겪은 것도 그게 뭐 이렇게 뭐 전달 물질 뭐 그런 그 유전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뱃속에서 어미에 의해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환경적인 노출 때문에 이런 게 생겨났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굉장히 이제 염소가 안정적으로 어미가 그 새끼를 가졌을 때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럼 새끼가 정말 순해요. 이렇게 겨울에는 염소를 집에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한 켠에 이렇게 두고 재웠거든요. 밖에서 재우면은 너무 추워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재웠는데 이게 어미가 안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제 그 새끼 염소를 임신 기간 동안 그랬던 만큼 새끼 염소가 정말 순해요. 안 울어요. 안 울고 그냥 그 들여다 놓으면 잠 자고 아침에 배고프면 일어나서 이제 내보내 달라고 울고. 그러니까 되게 순해요, 정말. 어미가 이렇게 뱃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린 염소들을 많이 제 손으로 많이 키웠어요. 예, 그래. 왜냐면 겨울에 낳게 되면 이게 어미로는 부족해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밤에는, 저녁에는 들여놔서 집안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염소를 셋을 낳게 되면 어미 젖으로는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염소 우유를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녹음 내용 듣는 분이 이게 지금 무슨 염소 키우는 무슨 다큐멘터리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ADHD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안정적으로 클수록 염소는 안정적이고 어렸을 때 태어나서도 안정적으로 클수록 염소는 성격이 되게 좋아요. 그 염소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
네,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마음치유 실험 카페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아지를 셋을 키워요. 근데 사랑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걔는 제가 1, 2년 전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제 유기견 센터에서 제가 데려왔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얘가 저는 진짜 그거는 상상을 못 했는데 지금 딱 이렇게 ADHD의 증상을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어요, 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이 없어요. 완전히. 얘가 혼이 빠진 것 같이 막 계속 돌아다녀. 계속 돌아다니고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불안하고 잠잘 때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저는 이제 재택근무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고 막 낮에도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진짜 방을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다녀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불안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집중도 못 해요. 뭔가 계속 불안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ADHD의 증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거의 9개월을 갔어요. 이렇게 불안한 게.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진짜 어 저도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입양하면서 내가 중간에 힘들어도 내가 키워야지 이 생각을 했지 내가 애를 다시 돌려보내야지 이 생각을 이제 입양하기 전에는 당연히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아지를 그래도 얘를 데려오기 전에 15년을 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염소도 많이 키워봤고 힘든 시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9개월을 제가 재택근무를 해서 집에 거의 있는데 계속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내놓을 수도 없어요. 낑낑대고 난리가 나. 제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소리도 그때 엄청 지르고요.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완전히 진짜 뭐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럴 정도로 제가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러니까 9개월 동안 또 조금씩 좋아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었는데 9개월이 지나면서 차차 좀 많이씩 안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강아지가 다 됐어요. 제가 이따가 이제 사랑의 사진을 아마 중간에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 중간에 삽입을 해서.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초기의 사진하고 지금 현재 사진이 되게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심장 많이 안정된 상태고 지금 제가 사랑해 보고 맨날 하는 말이 이제는 강아지 다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전에는 강아지 같지가 않았어요. 정말 네. 그냥 불안한 그 불안한 거 자체였어요. 그냥 전체가.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안정을 찾아서 예, 정말 이제 강아지가 됐거든요. 애교도 너무 많고 네, 이제는 이제 가만히 있어요. 되게 이제 뭐 전에는 제가 얘를 키울 초기에는 화장실도 못 가는데 이제는 네, 집에 혼자 놔둬도 이제 기다릴 줄도 알고 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는 좀 있지만 안정을 굉장히 많이 찾아서 이제 강아지 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제 생각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유전적인 거라면 사랑이는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었겠죠. 계속 불안한 그대로였겠죠.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염소에도 이렇게 뱃속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뱃속에서도 어쨌든 환경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태어난 그 염소도 환경적인 걸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증상을 보였고,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환경적인 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뭐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좀 전에 설명하던 거를 네,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음, 네, 이게 주의력 결핍
장애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가다 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사랑이나 처음에 키웠던 염소도 당연히 이런 증상들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게 된다. 이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네. 그 내영상 촬영에서 정상인에 비해 활동과 주의 집중을 조절하는 부위에 뇌활성이 떨어지는 소견이 관찰되며 이 부위의 구조적 차이도 발견되고 있다. 근데 이게요, 뇌 부위가요, 심리적인 역량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천적인 거라고는 약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 질환으로 진단받은 아이의 부모들은 자책과 비난에 노출되기 쉽다. 그러나 원인은 육아 방법에 의하기보다는 유전적인 경향과 더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네. 특히 환경적 요인은 네, 이 질환의 발병과 악화에 연관될 수 있다. 아직 많은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질환으로 진단받은 아이는 부모의 자책과 비난에 노출되기 쉬운 거는 맞는데요. 이미 그 이전에 부모 양육자가 공감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아이를 굉장히 불안감에 굉장히 노출시켰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형성되는 거는 보통 유전적인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감정 풀어내기를 할 때 사실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느꼈던 감정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감정도 풀어냈거든요. 아까 이제 첫 번째 낳은 그 염소의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정 풀어내기로 인해서 엄마 뱃속에서 느꼈던 불안이나 여러 가지 감정도 풀어낼 수 있다면 엄마 뱃속에서 형성된 거는 환경적인 거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유전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스트레스로는 이렇게 이 증상이 생기지 않을 거고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네, 엄마가 뭔가, 그 뭐,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술이나 어떤 그런 거, 아이한테 안 좋은 거를 먹거나 했을 때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 부분을 일단 이제 건너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러니까 ADHD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은 아이들한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살펴보고 통계를 내보고 싶긴 한데 이게 또 어려운 일이라.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상담자분들 중에 가끔 불안감이 엄청나게 심한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상담을 할 때 숨이 차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너무 심해서 호흡이 가쁜 게 느껴질 정도로 목소리에 전달이 될 정도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DHD랑 굉장히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니까 똑같진 않겠지만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설명해드리면 원인을 이제 지금 이렇게 찾아서 적어 놓은 건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원인이 아니라 네, 제가 그냥 자료를 다른 사람이 예, 생각하는 원인인데 흡연, 음주, 약물, 환자 어머니의 산전 흡연 누출은 이 질환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 임신 중에 술과 약물은 태아의 신경세포의 활성을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쵸, 이것도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네, 학동기 이전에 특정 도수의 노출, 특히 페인트나 오래된 건물의 수도관에서 발견되는 나부의 노출은 이 질환뿐만 아니라 아이의 분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그쵸, 당연히 또 음식 첨가물도 그렇고, 네, 미수가 저체수가 그리고 부상. 네, 이 아동들은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하기 어렵고 지적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따라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다가도 다른 소리가 나면 금방 그곳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젖을 잘 빨지 못하거나 먹는 동안 칭얼거리고 술 한잔 여러 번 나누어 먹어야 하고 잠을 아주 적게 자거나 자더라도 자주 깨며 때를 많이 쓰고 투정을 부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게 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염소나 아니면 사랑이에 얘기했던 거랑 일치를 하네요. 그래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아까 사랑이 얘기했던 거랑 또 일치하죠. 주의력 결핍과 가행 행동 장애 진단은 아래 1번, 2번 중 한 가지일 가능성이 있다. 네, 흔히 일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다. 흔히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그 이제 어린 시절 상처의 감정이 형성되는 가정 그리고 마음치유 치료 원리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이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상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거를 잠깐 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고 이제 지금 이가 네, 상처가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일반적인 마음의 사람의 만약에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 정도 상처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이런 정도 마음의 상처는 이렇게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처가 가득해요.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고 심지어 넘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제 뭐 인지행동 치료나 마인드 컨트롤 할 때 그거를 그러니까 그 치료는 이제 감정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상처가 적은 사람이 가능한 얘기고요. 이게 감정이 이렇게 넘치는 사람은요, 감당을 하지를 못해요. 이걸 누르는 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ADHD나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이게 감정이 이렇게 넘쳐서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라고 그냥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럼 만약에 이런 마음 상태가 ADHD를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가득 찬 상처는 이제 뭐 엄마 뱃속에서만 형성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 형성되는 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지금 너무 크게 그렸는데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엄마 뱃속에서 진짜 이만큼 포화 상태가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상처가 형성이 되려면 굉장히 한 살도 6살 때까지 많은 상처를 받아야 보통 이런 상처가 형성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왜 습관이란 게요. 나한테 한번 형성이 되면 내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서 나한테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는 분은 억누르는 습관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요. 그럼 감당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쌓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은 감정이 이미 계속 이렇게 이만큼의 감정이 쌓였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분들은 너무 이렇게 너무 힘들면은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진짜 습관화가 돼버려요. 이 사람한테. 그럼 저절로 이런 습관화가 억누르는 게 습관화가 되게 되면 계속해서 억누르고 그럼 억누르게 되면 또 쌓이고 감정 계속해서 쌓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해 드린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그래서
치료를요, 감정 풀어내기라고 생각해요. ADHD의 치료 또한 제가 이제 모든 영상에서 치료법은 감정 풀어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감정 풀어내는 쉽게 얘기하자면, 왜 울고 났을 때 시원함이 느껴지는 경우 있죠. 물론 이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실컷 울고 났을 때, 펑펑 울고 났을 때 시원함을 느끼는 분은 감정이 그나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이게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울고 나서 시원한 걸 느껴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은 억누르는 게 너무 심해서 뭔가 감정이 빠져나갈 데가 없는 분은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감정의 해소를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도 있으세요. 아니면 느껴본 적도 있고 없는 적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예,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감정 풀어내기는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실컷 울고 났을 때 시원한 거예요. 그게 감정이 풀어졌기 때문에 시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통곡을 하고 엄청나게 울었는데 왜 증상은 없어지지 않았냐? 왜냐면 울고 나서 풀어지는 감정은 정말 일부예요. 정말 일부예요. 내 안에 막 증상을 없앨 정도로 감정을 풀어내려면 정말 많은 감정을 풀어내야 되는데 울고 나서 해소되는 감정은 정말 일부기 때문에 이게 뭐 순간적으로 이제 해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 그 사람 증상을 없애거나 변화를 느끼게 하거나 그 정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ADHD 또한 이거는 감정이 그냥 저는 많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상담을 시작하는 분의 경우는 특히 상담 치료가 들어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이게 감정 풀어내기를 하려면 상담자분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감정이 포화 상태가 심할수록 감정 풀어내기가 들어가는 걸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이게 사실 어느 정도요. 네. 어느 정도 풀어내는 거는 차라리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의 감정이 있어요. 그럼 이 정도의 감정을 풀어내는 거는 차라리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정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여유가 보통 이렇게 그 사람의 내면의 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힘도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이제 받침이 돼서 이 감정을 풀어내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상처받은 감정이 이렇게 가득 찼어요. 그럼 힘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 풀어내기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면에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그 포화 상태인 분은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누력 자체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노력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상처받은 감정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심리적인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상처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지금, 네, 아니면, 그러니까 방해되는 감정이, 그러니까 만약에 상처가 별로 이렇게 크지 않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방해되는 감정이 뭔가 큰 게 맡고 있으면 이분도 이렇게 노력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포화 상태인 분은 예,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 분보다 없는 분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도 밝혀내려고 이제 알아내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 네, 어떻게 치료되는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감정이 가득 차서 이게 풀어낼 힘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정말 차근차근 힘을 기르면서 접근을 해 나가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모든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인 ADHD라고 의심이 되는 분이나 예, 뭔가 감정의 포화 상태 때문에 너무 내가 내면의 힘이 너무 없다. 늘 진짜 힘든 생각만 계속한다. 그런 분들도
네, 노력을 하면 치료가 거의 이제 소수의 분을 빼고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네,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네, 감정 풀어내기라는 거요. 네, ADHD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